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직독잡설 첫 회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팟캐스트에서 저희 채널을 고른 분이면 책이 좋은데 그만큼 읽지는 못해서 힘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책을 읽는 속도보다 사는 게 좀 많아서 쌓이고 모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한 본격 독서 대행 방송으로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책도 읽어드리고 또 추천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매주 같이 만나 뵙게 될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국제팀에서 일하고 있는 백희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사회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남국민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 백희연 기자와 와 떨리네요. 두 분은 어때요? 평소 두 분은 책을 좀 읽으시는 편인지 좀 궁금한데. 전 많이 읽어요. 아, 그래요? 많이 읽으세요? 네, 저 많이 읽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아니, 제 인스타에 들어오시면 아실 텐데. 제가 책을 요즘에 읽으면은 찍어서 사진을 올려가지고 저장해두거든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보지는 못한. 저도 여기 멘트에 공감이 가는 게 읽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사놓고 못 읽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출퇴근할 때 듣긴 하는데 오디오북 같은 걸로. 오디오북이 요즘 많이 듣긴 하죠. 좀 읽기에는 요즘 번거롭죠 좀. 자, 오늘 첫 방송은 소개해드릴 책이 남국민 기자가 좀 소개를 해줄 텐데 뭔가요? 예, 오늘 준비한 책은 플랫폼 제국의 미래입니다. 요즘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진짜 주식 얘기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주식 얘기 많이 듣는데 특히 해외 주식을 요즘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주식한다 그러면 특히 제 또래들 같은 경우엔 한국 주식보다 보통 미국 주식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팡이나 마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기술주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급등도 하고 요즘은 또 많이 빠져가지고 더 좀 신경이 쓰이는 회사들인 것 같아요. 팡이 뭐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5기업이고 마가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빠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아마 근데 좀 많이 쓰는 말은 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소는 좀 올드한 기업이다. 이 책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도 마소는 빼고 얘기하죠. 이게 이 4개 기업이 먼저 좀 잘 나갔던 기업이라서. 그래서 이 책을 고른 이유가 뭐죠? 요즘에 투자도 많이 하지만 사실 이 기업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대선에서도 굉장히 자주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저번 대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서 트럼프에 굉장히 유리한 광고가 나왔죠. 그렇죠. 광고를 돌려서 그게 거의 스캔들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대통령의 자리까지 좌우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대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워낙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커서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로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대상으로 한번 토론해 볼 만하지 않나 해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목을 한번 보니까 플랫폼 제국인데 이거 되게 무슨 제국주의 같은 것도 떠오르고 이름이 되게 거창해요. 근데 정확히 플랫폼 제국이 뭘 지칭하는지. 이 책에서는 4개 기업을 말하는데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렇게 4개입니다. 이게 전 세계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놓고 보면은 그 사우디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 2개를 빼면은 1등부터 6등까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 하나같이 이제 기술 기업들. 그래서 얘네들을 보통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업들을 묶어서 플랫폼 제국 잠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세요. 4개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빅테크 기업이라고. 네, 많이 익숙하신 기업들일 텐데 구글은 한국에서도 요즘 많이 쓰죠. 네이버를 물론 제일 많이 쓰지만 요즘 검색은 구글 그렇게 해서 많이 쓰시는 것 같고 특히 요즘 구글은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 없으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가까운 기업이고 페이스북 한국에서는 요즘은 옛날만큼 쓰진 않는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지가 그렇죠. 네. 정치적인 공간이 됐죠. 네. 근데 페이스북이 또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또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회원이 총 16억 명 이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리고 엄청나네요. 16억이면은 지금 지구 인구가 페이스북만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만 아, 그 세상에. 인스타그램까지 포함하면 엄청나네요. 거의 중국, 인도 뭐 합친 숫자라는 걸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카카오톡이 그 왓츠앱도 페이스북 왓츠앱. 거니까 그렇죠. 왓츠앱 유럽에서도 왓츠앱을 많이 쓰지 않나요? 많이 쓰죠. 왓츠앱이 주로 서구 사회에서는 좀 왓츠앱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는 카톡 그리고 대만이나 뭐 이런 데는 라인, 일본 같은 그렇죠. 거는 라인, 중국은 위챗, 딱 중국은 이렇게 해서. 위챗 이렇게 그러니까 나뉘는 것 페이스북은 사실 페이스북 자체도 너무 큰데다가 인스타그램도 갖고 있고 왓츠앱도 갖고 있으니까 플랫폼으로 말하자면 소셜 네트워크에선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진짜 그야말로 제국인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애플인데 지금 이걸 아마 아이폰으로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아이폰으로 제일 익숙하죠. 그리고 뭐 맥을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전문가분들은 그래가지고 좀 이제 제조로 익숙한데 그 외에도 많은 플랫폼이 있어요. 뭐 애플 뮤직도 스포티파이에 이어서 거의 가입자 수가 전 세계 한 탑5 안에 들어가는 플랫폼이고 요즘은 이런 서비스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에어팟도 만들고 애플워치도 만들고. 아 애플워치 갖고 싶어요. 저도 아예 아이폰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두 분은 지금 아이폰 쓰고 계세요? 아니면 저 안드로이드 폰 쓰고 계세요? 전 아이폰을 씁니다. 힙하시네. 저는 업무상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아이폰을 못 쓰고 있습니다. 힙하고 싶어서 녹음을 포기하고 아이폰을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자들은 아무래도 취재원들이랑 통화하는 거를 녹음을 해뒀다가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쵸. 통화 대부분은 녹음을 다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니까요. 쓰죠. 삼성을 쓰거나. 저는 뭐 이른바 앱등이 소리를 들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포기하신 눈물을 거죠. 머금고 애플워치도 팔고 다 팔았죠 이제. 자 그래서 저 네 번째 아마존 네 번째 아마존인데 아마 아마존은 들어보긴 많이 했는데 아마 사용한 분은 물론요 아마존 직구를 많이 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쿠팡을 딱 생각하면 이제 미국인들에게는 쿠팡이 아마존이 이제 한국의 쿠팡 같은 기업이죠. 쿠팡이 원래 아마존이 되려고 시작한 기업인데 그러니까 모든 소비 인터넷 온라인을 거의 천합 통일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마존은 약간 책에서 시작을 하고 음반으로 넘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 넓혀서 택배 사업 쿠팡 같은 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까지 약간 확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무인 뭐 아마존 2 고인가 뭐 그런 거 나오고 네. 무인 스토어죠. 무인 오프라인 스토어죠. 네. 오프라인 책 서점도 열고. 한국에서는 아마존 직구,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 때문에 좀 익숙하시죠. 맞아요. 저도 몇 번은 사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쿠팡, 한국에서의 쿠팡보다 훨씬 큰 회사죠. 업체죠. 한국에서 쿠팡은 뭐 여러 업체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이 네 가지가 각각의 영역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들이죠. 그렇군요. 근데 저기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제 두 분은 만약에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어디 주식을 사고 싶으세요? 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 무한정이다. 그러면 무한정이다. 네. 저는 그러면 아마존 살래요. 왜요? 유망한 것 같아요. 전도 유망한 것 같아요. 전도 유망해서 네. 아마존 직구를 많이 이용해서가 아니라 아니, 전 직구는 잘 안 하는데 귀찮아서 아마존 뭔가 그 막 오프라인 이런 거 내는 거 보니까 뭔가 확장이 엄청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론 택배가 또 한다고 하고 뭐 이것저것. 어디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신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얘기해도 되나? 회사에서 네. 아마존 특강을 한번 했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때 들었어요. 아마존 회사에 대한 어떤 그걸 처음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존이 노리는 게 이제 오프라인으로의 확대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간다. 그래서 자기네가 되게 혁신을 뭐 이뤄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요즘에 미국 주식 뭐 사고 싶냐고 하면은 지금 말한 네 가지 기업 중에 하나를 보통 고르잖아요. 약간 당연하듯이. 근데 사실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있죠. 근데 요즘은 그냥 미국 주식 한다 하면 이 기업들 중에 하나를 사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보면.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하진 않는데 이제 만약에 산다고 해도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저기 애플 같은 거를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통 우량주는 이제 사고 그러니까 뭐 박스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거나 하지만
안전하니까 이 회사들이 뭐 크게 망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그런데 그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 책은 이제 그 플랫폼 제국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금 하는 책이거든요. 아우 여기 주식 살려고 그랬는데 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마 이거 들으시면서도 뭐 사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이 책이 재밌는 이유가 그 플랫폼 제국들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고, 근데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굉장히 좀 재밌는 책입니다. 근데 이 방송을 듣고 나면 꼭 이 기업들이 아주 전도유망하고 미래가 밝다고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빅테크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을 갖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저기 빅테크 기업들이 망하거나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어도 사실 기업들이 조금씩 뭐 완벽히 도덕적인 기업이 세상에 존재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되게 삐딱한 시선으로 이렇게 봤다는 건 좀 의외네요. 되게 칭찬들을 많이 하고 그런. 그래서 사실 요즘은 거의 신앙에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아니 애플이 망하겠어? 그러니까 사실 좀 저도 쉽게 애플이 망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러니까 약간 애플에 너무 당연히 상승한, 애플이 거의 10년 넘게 몇 배씩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좀 재밌는 자료가 있어요. 이게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보면은 제가 가져온 게 자료가 2000년대 시가총액 탑 10 기업을 가져왔거든요. 과연 2000년대 신용 시가총액 탑 10 기업 중에 지금 탑 10에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2000년대요? 네. 5개 정도 있지 않을까요? 좀 세상이 많이 바뀌니까 한 5개? 저 2000년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죠? 한 4개? 정답은 1개 있습니다. 1개. 한 개 빼고 다 갈렸다고요? 1개 빼고 그때 당시 세상에. 2000년대 최고 기업이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만 지금 4등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야겠네. 이런 관점이 그럴 수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저력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때 한번 1등을 하고서는 한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했죠. 요즘은 좀 주가가 좋은데.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제너럴 일렉트릭, 시스코, 월마트, 엑슨모빌 다 지금 없거든요. 근데 이게 2000년대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뭐 1990년대, 1980년대도 탑 10 안에 들었던 기업들이 10년 후에도 유지하는 것이 거의 한두 곳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이 빅4들도 빅테크들도 언젠가 내려갈 수 있다. 어떻게 내려갈지 그 리스크를 말해주는 책이 이 책인 거죠. 근데 그게 한국에서도 기술 기업이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거 소송 괜찮죠? 괜찮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그런 회사들 가지고도 뭐 독과점이니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사실 실제로 언론사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이 우리의 뉴스를 약간 유통을 독과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많죠. 뭐 사실 우리한테 남는 거는 없고 네이버랑 카카오가 돈을 다 가져가고, 그거는 근데 뉴스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정보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블로그니 카페니 이런 게 다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다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네. 사실 그거를 올리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광고를 다는 네이버나 아니면은 다음 같은 포털들이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하죠. 그렇죠. 사실 그게 뭐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뭐 네이버 부동산도 부동산 협회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 택시도 있었고. 그렇죠. 항상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외에서 항상 논쟁의 대상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과실을 가져간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게 없으면은 사실 누군가가 그쵸. 뭐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느낀 게, 아직 이 빅테크들이 출현한 게 한 20년이 안 됐잖아요. 20년 내외. 지금 본격적으로 본 건 한 10년 정도 됐다 보니까 굉장히 얼마 안 됐어요. 생각해보면. 아직 이 사회에서 이 빅테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확실히 못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확실히 부정적인 걸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다. 이거 우리한테 손해되는 전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작가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기 그 테크 기업에 대한 저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뭐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거나 뭐 사회 활동가입니까? 보통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죠. 뭔가 거대 대기업을 비판하는 사회 운동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이에요. 이 스콧 갤러웨이라는 분인데 비즈니스로 굉장히 성공을 하신 분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직 뉴욕대학교 이제 스턴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MBA에서 비즈니스를 가르칠 정도로 이제 정통하신 분이고 실제로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많이 하셨어요. 뭐 컨설팅 회사도 차려가지고 IPO 성공시키고 여러 회사에 고문도 하고 이분이 뉴욕타임즈에도 들어가가지고 자문을 했었고 이외에 많은 기술 기업들도 자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단지 그냥 외부에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여러모로 비즈니스를 경험을 해보고 경제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 내부자 시각으로 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뭐 세상에 성공한 기업인도 많고 교수님도 많은데 뭐 스콧 갤러웨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할 수 있는데 이 책 후반부에 이 빅테크들을 이길 경쟁자들을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꼽은 경쟁자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2017년에 쓴 책입니다. 이 책. 2017년. 그러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이런 테크 기업들을 이길 만한 네. 기업이요. 3년 전에도 그 테크 기업들이 최고였죠. 월마트. 월마트야? 아니 제가 지금 아는 미국 기업이 뭐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사실 이 빅테크들 빼고는 많이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포드 미국 뭐 이런 기업. 거? 지금 다 자동차. 테슬라는 아시죠? 테슬라 알죠. 아유 테슬라 3년 전에 테슬라 아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알았던 거. 전 알았던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아, 그런 역시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백희영 기자가 힙한 구석이. 그러니까 제가 뭐를 아니 잠깐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명품이라서 아는 거구만. 테슬라를 어떻게 아냐?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네. 것 같다. 부자들이 타는 차. 그렇군요. 이게 3년 전에도 부자들이 미리 선 예약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유망하잖아요. 물론 요 며칠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테슬라 굉장히 요즘 관심이 많은데 3년 전만 해도 사실 그냥 일론 머스크라는 괴짜의 회사 이 정도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는 기업이더라 그런 느낌이었는데 스콧 갤러웨이는 이미 3년 전에 테슬라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경쟁자라고 찝었어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경쟁자요. 테슬라 어떻게 플랫폼이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게 사실 지금도 뭐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네. 뭐 몇몇 이제 희망이 찬 주주들은 이 테슬라가 플랫폼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테슬라가 이 굉장히 전기차 만드는 전기차에 관련된 뭐 기술을 효율화시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가 그 노하우가 없으면은 라이선싱을 받듯이 약간 테슬라의 플랫폼을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뭔가 차를 얹어서 판다. 그리고 테슬라가 요즘 자율주행 많이 하잖아요. 뭐 테슬라 막 자율주행하다 사고 난다는 기사도 보고 이랬는데 그렇죠. 테슬라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았거든요. 그 자율주행 데이터를.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없는 기업들에게 자율주행 데이터를 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하나의 안드로이드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차에 이제 테슬라의 OS가 들어가는 식으로. 재밌다. 2017년에 이 책을 보고 테슬라란 기업을 처음 봤는데 네. 아니 무슨 차 만드는 게 쉽나? 뭐 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콧 갤러웨이가 굉장히 그런 쪽에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다.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인 거죠. 믿음이 가네. 근데 그러면 자 이분이 인사이트에 있는 분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저기 뭐가 문제라고 보는 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왜 오늘 빅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미 빅테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2달 전이죠. 이 빅테크의 4명의 수장이 미국의 의회에 불려갔어요. 청문회를 해가지고 이제 직접 몸이 가진 않고 화상으로 했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네요. 이 4개 기업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 모아놓으면 시총이 5,000조가 넘거든요. 이 기업들이.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을 했었죠. 5,000조. 그렇죠. 사실 그거 보면 참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 그러니까 괜히 천조국이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 사람들 앉혀놓고 이제 쉽게 말해서 보통 청문회 보면은 앉혀놓고 혼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막 따지고 묻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4개 기업을 묶어서 소환을 할 만큼 의회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페이스북 뭐 나도 써, 뭐 옛날에 썼어, 아이폰 좋지 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 기업들이 과연 이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사실 이 기업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장 큰 리스크가 미국은 사실 굉장히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지만 큰 기업을 쪼갠 역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안티트러스트법이라서 반독점법. 아 그러네요. 옛날에 스탠다드 오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석유를 지배했던 회사였는데 미국에서 쪼갰죠 그 회사들을. 미국 하면은 뭐 기업을 쪼갠다 이런 게 굉장히 안 할 것 같은데 또 그런 건 엄격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빅테크들이 다음 쪼개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모든 주주들이 걱정하는 가능성인데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왜 너네가 왓츠앱이랑 인스타를 갖고 있어야 되냐. 그거 쪼개라.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북 메신저를 끼어 팔기 하잖아요. 요즘 해보면은 또 그걸 해야지 메시지 보낼 수 있고 네. 그런 걸 이제 쪼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윈도우로 전 세계를 평정했을 때도 이제 법무부에서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이제 묶어 팔기 했다. 그 익스플로러를. 아 그러네요. 사실 그게 결국은 법원에서 기각이 됐지만 네. 그 소송 때문에 닷컴 버블이 결국 터지는 변곡점이 됐다고 하거든요. 약간 기술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고점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조금 빠졌는데 네. 이런 반독점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도 좀 제재 움직임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오늘 나온 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돼도 어쨌든 간 손 보겠다. 이 빅4에 대한 법적 방패막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그런 하고 얘기를 있는데 했어요? 아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민주당이 되면 더 강경할 수는 있는데 트럼프가 돼도 사실 벼르고 있는 건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 왜냐면은 이미 트럼프가 지난 5월에 230조 개정을 포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서명했다는 게 그러니까 230조라는 게 뭐냐면은 통신품위법이라는 건데요. 네. 통신품위법은 이용자의 게시글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글을 올리면 이게 내 책임이 되는 거고 기업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수정을 해서 기업에게도 책임을 물리겠다라고 보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트럼프는 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할까요? 왜 제재를 하고 싶어 할까요? 그거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 하면은 제재 가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꾸 트럼프의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SNS가 정말 트럼프스럽네요. 페이스북이 자꾸 거기에 팩트 체크 뭐 이런 거 막 달고 맞아 요즘에 그런 거 붙이죠. 그런 거 막 붙이잖아요. 대통령 멘트 밑에 가짜 뉴스 주의하세요. 가짜 뉴스 주의해서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붙이니까 트럼프는 짜증이 나니까 이거를 제재하고 싶고 바이든은 그 반대죠. 너무 규율이 없다. 너무 자유롭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트럼프는 오히려 자유를 허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재하겠다는 거고 바이든은 가짜뉴스를 막고 이게 너무 유통이 너무 많이 된다. 이걸 제재하기 위해서 둘 다 손보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죠. 사실 미국 분위기가 둘 다 뭐 누구는 빅테크를 보호하겠다 제재하겠다가 아니라 야, 일단 좀 이거 끝나고 한번 보자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느낌이라 사실 약간 그 학교 다닐 때 복도에 나가 서 있으라고 하잖아요. 약간 지금 일 처리하고 선생님 나오실 때. 너 이따 보자. 네. 안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저기 너 이따 집에 가서 보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벼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벼르고 있는 건지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책에서 한 챕터의 제목이 성공한 거짓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이 거짓말로 성공을 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 제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짓말인데 심지어 도둑질이라고 해요. 첫 번째가 도둑질을 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스티브 잡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뭐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보는 스티브 잡스도 제록스에서 그런 그래픽 UI 그 예전에는 이렇게 타자를 쳐가지고 프로그래밍하고 이제 다 그렇게 컴퓨터를 이용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마우스나 이런 거 아이콘을 사용해서 조작하는 거. GUI라고 하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쓰는 컴퓨터 있잖아요. 그냥 이제 아이콘 떠 있고 하는 게 사실 옛날에는 없었고 그냥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이제 워딩을 쳐가지고 프로그램을 다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가 영역이었죠. 그 검은색 바탕에 그렇죠. 글자나 그겁니다. 네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맥에서는 마우스도 도입을 하고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가지고 다루게 되니까 굉장히 편해졌는데 사실 옛날부터 그거를 스티브 잡스가 제록스라는 기업의 연구소에서 보고 훔쳤다는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스티브 잡스가 워낙 뭐 명성만 강명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사실 너네가 혁신 시작한 게 아니다. 도둑질로 시작한 거 아니냐. 사실 이걸 읽으면서도 소송 안 당했나? 그러니까 이거 소송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초기에 완전 기초 작업을 너네가 해놓은 게 아니다. 그쵸. 근데 너네- 그거를 기반으로 성공을 했으니 거짓말이다. 너네가 훔쳐서 성공을 사실 그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좀 그러니까 뭔가 삐딱한 게 야 니네 뭐 그렇게 잘났다고 지금 막 그렇게 숭배를 받냐 약간 좀 삐딱한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거죠. 신격화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약간 이런 것 같긴 네.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창업 때 뭐 한 4, 50년 된 이야기니까 근데 그리고 이거는 창업 초반에 약간 뭐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옛날 얘기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좀 저기 어떤 건지. 이 사람이 꼽은 두 번째 문제 유형이 빌린 다음에 팔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정보를 공짜로 가져가서 그거를 다시 돈 받고 판다는 거예요. 그 넷플릭스의 소셜 딜레마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이런 이 빅4를 다룬 내용인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If you are not paying for the product, you are the product. 그러니까 당신이 상품에다가 돈을 내고 있지 않으면 당신이 곧 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 우리의 개인 정보가 상품화돼서 팔린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린다는 게 우리의 정보를 공짜로 가져가서 그걸 재가공하는 거잖아요. 그 소셜 딜레마에서도 말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파는 게 아니라 기업들한테 파는 거죠. 우리의 정보를 공짜로 판다. 그러니까 빌린 다음에 팔기 공짜로 가져가서 돈 받고 파니까 이 사람들 쉽게 말하면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정보 기업들이 다 그런 거 정보가 있어야지 장사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혁신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봉익임선달 같은 느낌이죠. 아니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공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네들이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지? 왜 내 좋아요 이런 거를 가져가서 너네들은 돈을 버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 그러다 보니까 내 정보들 그리고 제가 글 쓴 것도 정보고 제가 움직인 것도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다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요즘에 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런 저숙련 노동자 그러니까 임금이 좀 낮고 이런 서비스 직종들이 많이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 요즘 굉장히 예민하고 막 미국은 실업률이 10%를 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문제가 또 가장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데 네. 그 퀴즈를 내보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면은 네. 뭐 그런 얘기 많아요. 기술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 네. 어떤 일자리들이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으세요? 뭐 단순 노무직 뭐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위협받는 거 아닙니까? 기술 그러니까 빅4가 성장하면 어떤 일자리가 많이 침해를 없어질 받을까? 것 같냐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테크 같은 거는 뭐 우리 로봇 저기 생산 기술 같은 게 저기 단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고 옛날에도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것들을 보면 어쨌든 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한 그렇죠. 몸을 쓰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사실 택배 노동자 뭐 이런 거요. 네. 그렇죠. 사실 좀 저임금 이런 뭐 이런 좀 터프한 일 이런 게 없어질 것 같은데 여러 연구를 보면 기술 기업에서 사라지는 게 중간 관리자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기업의 사무직 그런 것들이 많이 대체된다고 하거든요. 사무직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완전 임금이 낮은 자리들은 기술로 대체하기엔 오히려 비용이 더 비싸니까 그냥 남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저임금 자리들은 그걸 굳이 기술을 도입해서 없애는 것보단 그냥 임금을 주는 게 낫다는 거죠. 뭐 기술을 만드는데 개발한데 10억이 드는데 일자리 뭐 월급 1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좀 괜찮은 중간 정도의 일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게 기술 기업들에 많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저숙련 일자리는 많아지는데 좋은 중간 정도의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허리는 사라지고 이제 가장 돈을 잘 번 빅테크와 저숙련 자리들만 남으니까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좀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들도 필요하지 않나? 뭐 보고서 쓰는 사람들이 중간에 없어진다는 건가요? 그게 사실 좀 요즘에 취업이 안 된다는데 특히 문과생들이 안 되잖아요. 네. 상대 나온 분들 옛날 같으면 경영대 나오면은 다 취업이 된다 했는데 그게 생각해 보면 요즘 유튜브에 막 80년대 회사 영상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가끔씩 올라와요. 막 이렇게 막대로 이렇게 종이를 막 넘겨요. 그럼 앞에 부장님들 앞에 서가지고 그 종이를 넘기면서 막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 없으시죠? 저는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 요즘 80년대 이상하게 좀 복고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80년대 그 KBS 그러니까 KBS는 보통 진짜 맞아, 오래된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80년대 회사 그거를 풍경을 보여주는데 그 너무 놀랐던 게 그냥 그 왜 저희 학교처럼 일자 책상에 뭐 그 4x3 이렇게 4 곱하기 3 형태로 이렇게 줄줄이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보고서를 손으로 쓰고 있고 그쵸. 넘기고 있는 거예요. 막 격리 여직원들이 네. 쭉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 수기 장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회사에 다 없어졌거든요. 그럼 뭘로 대체가 됐을까요? 컴퓨터. 엑셀. 뭐 요즘은 그냥 워드로 치면 되잖아요. 옛날엔 그쵸. 그걸 다 막 줄자로 긋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건데 이런 식으로 기술이 도입되다 보면 그런 류의 사무직들, 중간 관리자들 요즘은 뭐 결제 올려도 그냥 인터넷으로 다 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슬림화가 되면서 괜찮은 사무직 일자리들이 특히 많이 없어졌다는. 물론 뭐 제조업체 이런 것도 많이 사라졌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 그런 괜찮은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빅테크 너네들 때문에 좋은 일자리만 사라지고 있고 너네는 맨날 주가 오르고 너네만 부자 되고 이게 뭐냐.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니까 정치인들은 더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그 코로나 전에 미국이 저기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계속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았나요? 한 3%대 정도, 그러니까 4%면은 거의 사상 최저 수준이거든요. 최저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쵸. 그 정도로 저기 실업이 없어지지는 않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실 뭐 빅테크를 옹호한 분들의 이제 주장이었는데 사실 그게 똑같은 얘기가 넘어오는 게 일자리는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저숙련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마존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이 100만 명이 넘거든요. 사실 한 기업이 100만 명을 고용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기업인데 그게 거의 다 뭐 택배를 나르거나 뭐 이렇게 잡무를 처리하는 굉장히 저품질의 노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그러니까 아마존이 여러 가지 뭐 이런 소매 유통업체들을 집어삼켜서 그럼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망했겠죠. 그거를 다 이런 저렴한 일자리를 바꿔놓으니까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데 미국이 몇 년째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임금도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숙련 노동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빅테크 너네가 뭔가 이 경제 문제 책임을 져야 한다. 요즘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 도를 빼내서 밑으로 넣는, 그러니까 그쵸. 중간이 없어지고 밑이 비례해지는 약간. 그래서 그런 이거를 거군요. 한 20년 정도 이 체제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네. 아니 이거 뭐야? 뭐 일자리는 다 이 모양이고 애플 주가만 오르고 이거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은데? 라는 공감대가 슬슬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콧 갤러웨이는 계속 비판을 하는데 이렇게 뭐 사기만 쳐서 대기업이 된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충분히 매력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이 4개 기업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거든요. 한 가장 기관에다가. 신체 기관. 예. 근데 스콧 갤러웨이가 심장에 비유한 기업인데 어딜까요? 심장이요. 구글일 것 같아요. 구글? 왠지. 왠지. 제일 먼저 생긴 거 아닌가요? 심장에 비유한 기업이 페이스북입니다. 왜 페이스북이냐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왜 감성적이다 진짜. 감성적이죠. 감성적이죠. 그럼 페이스북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한번 저기 어째 보통 근데 페이스북 하면은 다들 뭐가 떠오르세요? 갑자기 저기 궁금해지는데 페이스북 이미지가 근데 아까 초반에도 나왔지만 좀 올드한 분위기가 있죠. 왜냐하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안 그래요. 지금은 조금 예전에는 저도 페이스북 대학교 때 어떤 식으로 썼냐면 친구들하고 막 서로 막 친구 맺고 이러는 게 재밌고 약간 싸이월드 옮겨놓은 방명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 월에다가 막 와서 뭐 남겨주고 나도 가서 남기고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탑골공원.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나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파사님 저는 저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탑골공원 저도 좋아합니다. 저 좋아해요. 근데 아무튼 약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뭔가 글을 길게 남길 것만 같은. 그렇죠. 읽다가 오글거려서 내릴 것만 같은. 그죠. 예전에는 아니 남궁민 씨가 그 페이스북 스타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올드한 감성을. 올드한 감성이 있어 저분은. 굉장히 저도 올드하죠. 일단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 자체가 인스타를 해야죠 이제는. 그죠. 틱톡을 해야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런 걸 할 수 없나요? 틱톡 저는 들어오만 좀- 보고 요즘 인스타는 그냥 마카롱 사는 데죠. 그냥. 그러니까 저도
아니 저도 나이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제가 나이가 많은 게 아닌데 가끔씩 그런 틱톡 하는 걸 보면은 아 나도 이제 그러니까 어린 세대, 그러니까 학생 세대가 아니구나라고. 맞아. 저도 틱톡 보면서 제일 느껴요. 난 저거 죽어도 못하겠다. 전 틱톡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한 번 봤는데 진짜 끊을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보기만 하잖아요. 그쵸. 거기 제가 뭘 올리겠습니까? 알고리즘에 올려주지도 않아요, 저는. 그게 탑골공원이라는 거야. 아니 근데 그 미국에서도 저기 탑골공원 이미지에 그 저기 책에서도 탑골공원 이미지라고 하나요? 미국은 훨씬 한국보다 이런 정치적인 의미가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심적인 매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추측하건데 네. 한국은 포털 중심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잖아요. 네. 네이버나 카카오를. 네. 근데 미국은 포털로 많이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페이스북으로 뉴스 소비가 굉장히 많더라고. 한 60-70%가 페이스북으로 뉴스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훨씬 뉴스 소비를 하고 한국에서도 포털의 뉴스 공간이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네이버의 그런 정치적 기능까지 가져가서 점점 그러니까 교류하거나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여기서 정치적인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도 그럼 이제 더 이상 막 사적 모임, 막 약간 싸이월드 방명록 이런 건 아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거기다가 요즘 뭐 올린다는 미국 친구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개인적인 뭐 파티하거나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 올린다거나. 그래도 사실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진짜 압도적인 매체인 게 일주일 다 하루에 이제 미국 사용자가 평균 35분을 쓴대요, 페이스북에. 네. 근데 왓츠앱이랑 인스타까지 합치면 25분을 더 쓰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1시간이죠. 그러니까 그 전 세계 16억 명의 1시간을 매일 뺏고 있는 플랫폼이다. 어허. 그렇구나. 굉장하죠. 그리고 코로나를 맞으니까 오히려 더 붐이 된 게 그 네.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접속량이 27%나 늘었대요. 그 집에서 페이스북만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쵸. 근데 저기 이렇게 저기 뭐 연결을 맺어주는 게 본질인 것 같은데 이게 굳이 마음을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까? 이게 왜 심장으로 굳이 비유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작가는 페이스북이 사람들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또 감성적이네. 그러니까 감성이네 이건. 아니 사실 그래서 성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뭔가 노린 포인트가 있었다. 근데 사실 페이스북의 시작을 돌아가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인 게 주커버그가 그 하버드 대학생이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의 시작이 원래 하버드 재학생들끼리 그 여자 동기들의 얼평을 하려고 만든 그 네트워크였거든요. 맞아. 사실. 그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 보셨죠? 나오잖아요. 아, 네, 그쵸.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얼평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인지 모르겠는데 얼평을 하려고 만든 거죠. 근데 뭐 얼평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런 친분 관계도 맺으려고 한 거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엘리트들 사이에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가 성공을 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실제로 페이스북이 그런 역할을 좀 하기는 하는 게 보면은 그 왜 헤어졌던 일란성 쌍둥이들도 페이스북으로 하다가 뭐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또 뭐 장기 기증 이런 것도 막 페이스북으로 찾고 막 그랬었잖아요. 썼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선기능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 제일 페이스북이 성공을 만든 게 좋아요, 라이크 버튼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아요 굉장히 감성적인 호감? 예전에 한창 페이스북으로 대학생 때 막 활용할 때는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좋아요 계속 누르면은 서로 많이 뜨고 그래서 그게 페이스북 그걸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류가 많은 사람들 붙여줘서 관계를 만들었다. 아무리 너무 생각해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 아니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2017년에 쓰셨는데 갤러웨이 교수가 아닙니다. 올드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나이가 드신 분인 게 티가 나네 여기서. 그쵸.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몇 년 사이에 너무 이미지가 바뀌어 버려가지고 그렇죠. 올드한 느낌으로. 그런데 이게 뭐 아까 언급이 됐지만 넷플릭스 소셜 딜레마 이게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네. 좀 소셜 딜레마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 저도 안 봤어요. 이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이게 영화입니까? 다큐멘터리죠. 한 다큐예요? 거의 2시간 가까운 다큐멘터리인데 다큐멘터리랑 영화를 약간 섞은 거예요. 아. 그래서 영화도 있긴 있어요. 내용 스토리 라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소셜 그 네트워크 서비스에 뭐 일했던 전직 뭐 매니저 아니면 전직 뭐 부사장 등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SNS가 위험한지 얼마나 사람들의 두 눈을 가리고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설명해주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 플러스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게 이제 내 메시지 자체는 좀 익숙한 메시지일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현직 그때 당시에 진짜 페이스북에서 뭔가 설계했던 사람, 인스타그램을 설계를 했던 사람, 진짜 그 내부자들이 나와서 그들의 이제 목표가 뭐였는지를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좀 소름 돋았던 부분이 이제 그런 건 많이 알잖아요. 필터 버블이라는 말처럼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내가 보는 것만 보게 해준다는 건데 네. 그게 필터 버블 그룹 파스 들어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 그 사람들을 그 막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나게 하거나 흥분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점점 격동을 하게 하는 거.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인 발언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점점 그게 좀 가중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약간 엑셀러레이팅이 되는 거죠. 그냥 좋아요 받고 싶어서 그쵸. 자극적인만 올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관종, 그죠. 그걸 이제 자극하는 알고리즘이 있다는 건데 그게 소셜 딜레마에 노골적으로 그러는 플랫폼이라는 게 거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허. 자기들을 이렇게 자극을 하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하게 하고 그 안에서 막 그룹도 만들고 막 댓글도 달고 배틀도 붙고 이제 그렇게 폭로를 한 거죠. 그러면은 저기 페북이 그렇게 문제면은 그러니까 보통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페북이 문제면은 뭘 어떻게 하냐? 이건 뭡니까? 사실 페이스북이 이런 빅테크 비판에서 가장 앞서서 매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특히 이제 대선 때 지난번 대선 때 사람들이 많이 느꼈죠. 그런 가짜 뉴스가 퍼지고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하는 데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책임이 크다. 그래서 대안을 얘기하자면 이 안에서 구체적인 대안, 이 사람은 좀 비판에 좀 더 무게를 두긴 했는데 네. 요즘 나오는 대안들을 보면은 예전에 원래 담배가 처음 넘어왔을 때는 막 권장식품 이런 거였거든요. 담배를 피면 좋고 뭐 정신 집중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게 몸에 안 좋고 나쁘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런 식의 뭔가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 알고리즘들도 규제를 하든지 공개를 해야 된다. 최소한 뭐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하. 그 전문가들이 폭로한 것처럼 정말 사람을 더 감정적으로 만든다든지 사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거에 대해선 담배나 뭐 설탕처럼 규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예 이런 생각 못했잖아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여주는데 그러면 최적화 아니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걸 규제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온 거죠.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스북은 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기업으로 한번 저기 넘어가 볼까요? 다음 기업은 뇌에 비유한 기업이죠. 뇌. 어떤 기업일까요? 이건 뭐 구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뭐 서치 엔진 이런 거 하면은 좀 뇌 이런 게 떠오르는. 그렇죠. 아, 나는 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왜요? 구글이 왜 심장인가요? 뭔가 베이스여서요. 기본인 것 같아서요. 그렇죠. 구글이 제일 오래되지 않았구나. 애플이 제일 오래됐지.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그 되게 저기 그냥 내가 느끼는 바를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감성적이시라고. 네네. 네. 네, 구글이 뇌에 비유해서 이제 지식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많은 정보를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네요. 근데 구글은 진짜 이런 구글신이란 말 들어보셨죠? 거기에 들어봤죠. 넣으면 다 네.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구글이 뭐가 문제라고 저기 갤러웨이 교수 하나요? 사실 구글은 검색 점유율도 벌써 아직도 전 세계 거의 90%거든요. 90%까지나 됩니까? 전 세계의 90%니까. 그러니까 검색이 지식을 찾는 거니까 거의 세상 모든 정보가 거기서 찾는다는 건데 네. 유튜브도 구글 거거든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요즘은 검색은 안 해도 유튜브는 다 보니까. 근데도 최근에 얼마 전까지 주가가 굉장히 기술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네네. 구글이 제일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아예 구글이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썼거든요. 근데 구글은 중년 이미지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안 맞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나이도 21살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창의력 이런 거 상징해 구글이 어떻게 된 거냐 봤는데 사실 뭐 한국에선 그냥 구글은 뭐 검색하는 곳이고 네. 우리가 구글의 어떤 회사에 접할 일 없는데 구글의 굉장히 중요한 거래처 중에 한 곳이 미국 국방부예요. 미국 국방부, 미국 CIA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한번 구글에서 논란이 됐는데 구글 사훈이 Don't be evil 해가지고 Don't be evil. Don't be evil인가요? Don't be evil이 아니라 저기 발음 좀 해주시죠, 백 기자님. Don't be evil. 멋있네요. 약간 영화 인트로 같잖아요. Don't be evil.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글 사훈이 이건데 네. 그냥 뭐 나쁜 짓 하지 말자 우리가 이 기술 가지고. 그런데 물론 뭐 국방부에 일하는 게 나쁜 짓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가 됐어요. 국방부에 뭔가 이런
작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알고리즘 제공을 하는 건데 네. 구글 직원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죠. 아하. 아니 사람 죽이는 우리 기술을 쓸 수는 없다. 그래서 한번 들고 일어나서 이게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게요. 구글하고 국방부나 CIA하고는 잘 안 어울려요. 그렇죠. 사실 그게 그러니까 뭐 국방이지만 결국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이잖아요. 네. 거기에 구글의 기술이 들어간다니까 과연 그러면은 이게 그 우리가 아는 구글이 맞나?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나?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구글은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드래곤플라이라 그래서 이제 중국형 검색 엔진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중국형 검색 엔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중국에서 구글이 금지돼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좀 뭐 천안문 이런 거 치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죠. 근데 구글은 그거를 뭐 이제 중국 정부가 구글에 진출해 있을 때 뭐 천안문 이런 거 금지해라 했는데 구글은 우린 그거 못하겠다 해서 나왔어요 이미. 근데 이제 다시 그런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인 드래곤플라이라는 가칭 검색 엔진을 개발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민감해할 만한 것들을 검열한 중국 버전의 구글 엔진.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 개발팀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폭로를 한 건데 이거는 그냥 구글은 뭐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 부인은 해요 공식적으로는. 네. 근데 워낙 중국이 큰 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쵸. 중국에 구글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 시장을 일궈낼 수 있을 거라고 그쵸. 봐요. 지금 뭐 있는 거는 바이두 이런 거니까. 바이두 검색 능력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지가 않죠. 어허. 그렇죠. 뭐 우리나라 네이버랑 비슷하긴 한데 네. 뭐 구글에 비하면야. 근데 사실 저는 좀 의아하긴 한 게 어차피 중국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드래곤플라이를 만들어도 이게 뭐 검색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면은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뭐 구글 경영진들은 좀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지식 정보를 제대로만 해주고 그들의 정보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제공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 정보가 통제된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솔직히 뭐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그 수십억 그렇죠. 명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반발이 강하고 뭐 노조를 만들려고 했대요. 근데 4명 정도 노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해고가 됐어요. 물론 노조를 만들어서 해고는 아니지만 다른 명목으로 해고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구글은 아니죠. 아니 근데 우리가 알던 구글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 게 그래도 좀 왜 구글 하면은 뭐 인공지능 뭐 똑똑한 그러니까 뇌라고 비유를 하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맞는 거잖아요. 좀 똑똑한 기업 이런 이미지인데 사실 구글의 이미지에 많이 기여한 게 똑똑한 것도 사실인데 알파고 이런 거 아 맞아 알파고가 구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와 구글은 미래를 갖고 있는 기업이야. 뭐 하나를 사면 구글을 사겠어. 이게 아마 알파고 전후에서 많이 했을 텐데 네. 근데 문제는 구글의 신사업들이 신통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글의 뭔가 새로운 사업들 막 한국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기업들이 도전을 해야 한다면서 나오는데 네. 뭐 드론도 요즘 구글 드론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죠? 못 들었죠. 구글이 많이- 드론을 했었는지도 몰랐네요. 그렇죠. 그거 뭐 로봇 배송한다는데 로봇도 요즘 신통치 않고 그 웨이모라고 자율주행차 굉장히 많이 주행을 하고 있고 뭐 맞아요. 몇몇 그러네요. 도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네네. 물론 데이터나 주행거리는 굉장히 압도적이라는데 아직까지 사업화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회의론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은 아직 매출의 거의 90%가 광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 광고 회사인 거예요. 그러네요. 광고 회사네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 뭐 그렇게 막 미래 유망한 기업 맞아? 그냥 광고 기업 그냥 포털 아니야? 근데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구글이 유튜브를 갖고 있으니까 정말 천만 다행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빠져나간 트래픽이 구글에서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유튜브에 넥스트가 없으면 유튜브가 언제까지나 이럴까? 유튜브를 대체하는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틱톡이 뭐 더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점유율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구글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네의 미래는 뭐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구글이 그냥 필수제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옛날에 코닥 필름이나 코카콜라나 뭐 제록스 인쇄기처럼 그냥 너는 그것만 하는 기업. 아하. 그렇게 되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성장성이 없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규제도 많이 들어오겠죠. 너네는 뭐 항상 그냥 플랫폼 같은 기업이니까 사회적인 책임도 더 져야 되고 뭘 빼야 되고 뭐 이 검색어가 왜 위에 올라와 있냐 얘기도 듣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너무 아직 그리고 90% 정도의 검색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리스크예요. 왜냐면은
유럽은 거의 이렇다 할 만한 인터넷 기업이 없어서 워낙 그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규제하고 싶어 하는데 네. 구글이 아주 적당한 제재 대상인 거죠. 어허. 너네 검색도 하고 니네 거 광고도 띄우고 이거 독점 아니냐 벌금 물리고 몇 조 원씩 물리고 하니까 이제 리스크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작가는 구글을 이렇게 말해요. 점점 음침하게 숨어드는 기업인데 최근 구글의 행보를 보면 챙이긴 모자를 눈썹 아래까지 푹 눌러 쓰고 다니는 대인기피증 연예인 같다. 진짜 아무리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소송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한 건 구글의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1부를 마무리하고 다음 두 기업과 마무리는 저기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